사람들은 빵을 만들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잊혔던 기술과 자신감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한 할머니는 손주에게 전해줄 달콤한 팥소를 직접 만들 줄 알게 되었고 한 청년은 제빵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 확신은 이곳에서 파생된 작은 반짝임이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몇 달, 우리는 지역 사회의 작은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학교 앞에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빵 만들기 수업을 들었고 복지관에서 추천받은 몇몇 주민들은 새 일자리를 찾았다. 빵집의 매출은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깊은 만족감이 퍼졌다. 하루에 빵을 굽는 건 단지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완성해주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평탄했던 건 아니었다. 어느 겨울밤 가게 뒤쪽 배관에서 생긴 작은 화재로 인해 우리는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한 연기 손상과 설비 수리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나는 그 순간 다시금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다. 사장님은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고 직원들 또한 불안해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움직였다. 단골 손님들은 모금과 자원봉사로 우리를 도왔고 지은은 SNS와 지역 매체를 통해 복구 기금을 모았다. 이전에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역전의 순간이었다. 나는 그 손길들을 보며 울컥했다. 공들여 쌓은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진짜 힘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리 기간 동안 우리는 임시로 작은 팝업 스탠드를 골목 한쪽 공터에 냈다. 천막은 허술했지만 우린 웃음과 냄새로 공간을 채웠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여기서도 빵 냄새가 나네 하며 동전 하나, 박수 하나를 건네갔다. 손님들은 우리가 문을 닫아둔 사이에도 편지를 남기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은 그림을 가져다 걸어두었다. 그 모든 게 재료비와 인건비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건넸다. 믿음과 연대감이었다. 수리가 끝나고 가게 문을 다시 여는 날 우리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재오픈 행사를 열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해 주었고 라디오에서 우리가 겪은 일을 취재하러 오기도 했다. 사장님은 눈가가 촉촉했지만 빵을 굽는 손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지은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사진을 찍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웃었다. 노트는 여전히 내 가방 안에 있었고 금빛 글자는 조금 더 달아있었다. 재오픈 이후 빵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기억의 제빵소 프로그램 역시 정상 운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튼튼한 시스템을 갖추었고 직원들의 근무 조건도 개선되어 불만은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빵을 사랑했고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더 신중해졌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리 가게의 사회적 가치와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연락이었다. 보조금과 멘토링, 공공 홍보까지 이어지는 제안이었다. 제안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규정은 꼼꼼했고 재정 보고와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했다. 우리는 영세한 조직이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제안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돕고 프로그램을 확장할 기회이기도 했다. 결국 사장님과 나는 밤을 새워 서류를 준비했고 지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다. 신청서가 통과됐을 때 우리 모두는 울컥했고 그 눈물에는 안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제빵 일을 통해 정규직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리더십 훈련도 받았고 그 뒤로도 시간은 분주하게 흘렀다. 지원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과 공공기관의 멘토링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의 제빵소는 더 많은 수강생을 받게 되었다. 누구보다 기뻤던 건 현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빵집의 일상에 들어와 익숙해지고 손맛을 찾아가며 자신만의 레시피로 빵을 만들어낼 때 나는 말로 다 못할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성장은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왔다. 가게가 커지자 내부 갈등도 생겼다. 일하는 방식, 급여 분배, 책임 소재 등 미묘한 갈등들이 불거졌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리더십의 시험을 받았다. 한편으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론 가게의 원래 방향성과 철학을 지켜야 했다. 나는 노트의 미션 중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직원들과 긴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불만과 바람을 솔직히 털어놓고 우리는 투명한 급여 체계와 교대표,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기로 하겠다. 단순하지만 그 결정은 가게의 분위기를 다시 안정시켰다. 그 무렵 우리 이야기는 더 큰 무대로 퍼져나갔다. 지역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우리의 변화 과정을 쫓아 작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했고 방송에서 방영된 후 전국적인 관심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응원했고 일부는 직접 가게를 찾아와 손을 내밀었다. 방송 이후 우리에게 들어온 제안들은 다양했다. 책을 내자는 출판사, 프랜차이즈화를 제안하는 외부 투자자, 대형 식품회사와의 콜라보 기회까지. 처음엔 모두가 기쁨과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기회들이 반드시 우리의 방식과 맞는 것은 아니었다.
한 투자자는 매장 확장을 통해 빠르게 규모를 키우자고 했고, 또 다른 제안자는 브랜드 라이선스를 팔아 외곽 지역에까지 체인점을 깔자는 내용이었다. 숫자와 그래프, 예상 매출표가 만만찮게 쌓여 있었지만 사장님과 나는 오래 고민했다. 우리가 지키려던 건 단순한 매출이 아니었다. 빵에 얽힌 사람들의 사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공동체의 신뢰, 그리고 기억의 제빵소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상업화될 때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있었다. 우리는 지은과 직원들, 그리고 몇몇 단골들과 공개 토론을 가졌다. 모든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장단점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졌고, 때로는 서로를 다독이며 합의를 찾아갔다. 결국 우리는 선택적 확장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외부 투자는 받되 조건을 걸었다. 경영권은 우리가 유지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기여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했다. 프랜차이즈와 제안도 수용은 했지만 철저히 품질과 철학을 보존하는 방식으로만 허용했다. 즉, 단순히 매장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안정적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협상력과 결단력을 배웠다. 많은 밤을 새워 법률 조항을 검토했고, 지은은 마케팅 측면에서 브랜드의 톤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우리가 만든 모형은 생각보다 안전하게 작동했다. 2호점은 우리 동네에서 떨어진 소도시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호점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우리는 본사의 매뉴얼을 기본 틀로 삼되 현지의 재료와 이야기를 적극 반영했다. 강원도 쪽 소도시에서는 메밀과 사과를 이용한 한정 메뉴가 인기였고, 제주의 2호점에선 감귤을 넣은 스콘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각 지점의 매니저들은 지역 주민과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본사는 우리와 달리 대량 생산의 유혹에서 벗어나 작은 공동체의 연결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브랜드는 확장되었지만 근본 가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성공이란 말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도 함께 커졌다. 가맹점 관리, 품질 유지, 그리고 때로는 내부 갈등, 특히 어느 지역 매니저가 빠른 확장을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려 했을 때 우리는 큰 논쟁을 치렀다. 그때 나는 우리가 처음에 합의했던 약속들을 다시 꺼내들었다. 사람과 이야기를 중심에 두자는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우리는 공동체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고, 결국 그 매니저는 교체되었다. 고단했지만 필요한 선택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리더로서 더 단단해졌다. 사람을 설득하는 법, 갈등을 조정하는 법,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지는 법이 모든 것들이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지은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듬었고, 작은 일상 속에서 결혼과 가정을 꿈꾸게 되었다. 어느 겨울, 불 꺼진 가게 뒤뜰에서 둘이서 커피를 마시며 나눈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처음엔 우산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했지? 지은이 웃었다. 그랬지? 그 작은 일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인생 역전이란 게 꼭 큰 돈이나 명예만은 아니더라. 아침에 일어나 빵 반죽을 만지는 게 더 행복하다면 그게 역전 아닐까? 나는 그날 밤 별빛 아래서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둘 사이에 흐르던 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확신과 편안함이었다. 성공이란 외부의 시선으로 재단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렸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다.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김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삶의 중심을 채웠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2호점, 3호점이 자리를 잡는 동안에도 나는 가끔 옛 직장 이메일함을 훑어보곤 했다. 가끔은 초라했던 예전의 내가 불쑥 존재감을 드러내어 웃음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이메일에 휘둘리지 않았다. 우리의 지향점과 작은 공동체들이 더 중요했다.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하나 들어왔다. 대형 출판사에서 우리 가게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솔직히 마음 한켠엔 망설임이 있었다. 너무 상업적으로 포장되진 않을까? 우리가 지키려던 진심이 왜곡되진 않을까?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다.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야. 단 우리가 직접 글을 쓰자. 우리의 목소리로.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글을 썼다. 사장님의 빵 레시피와 손맛에 얽힌 이야기, 내가 처음 우산을 건넸던 날부터 기억의 제빵소가 되어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글을 정리하면서 나는 스스로 놀랐다. 내 삶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그동안의 부끄러움과 실패들도 한 줄기 의미로 보였다. 출판된 책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 속에는 우리가 배운 실패의 교훈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지역과의 연대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지에 대한 우리만의 철학이 담겼다. 하지만 상승세와 함께 새로운 시험도 왔다. 어느 날 우리 브랜드를 인수하려는 큰 회사에서 거액의 제안을 들고 왔다. 그 돈이면 모든 재정적 걱정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었다. 직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도 있었다. 제안서의 말미에는 전통을 살린 현대식 운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문구는 달콤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논의했다. 수차례의 직원 회의, 단골들과의 대화,
지자체 멘토의 조언까지 모두 들었다. 논쟁은 격렬했지만 건설적이었다.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합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논의했다. 수차례의 직원회의, 단골들과의 대화, 지자체 멘토의 조언까지 모두 들었다. 논쟁은 격렬했지만 건설적이었다.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합병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우리는 투명한 파트너십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핵심 경영권은 우리가 유지하되 외부 자금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재단과 사회적 투자자에게서 받았다. 투자 조건에는 교육 프로그램 유지, 지역 공급망, 우선 사용, 지점별 자율성 보장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법률가와 회계사,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안도의 숨과 결단의 무게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 선택은 험난하지만 옳았다. 우리는 더디게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했다. 과도한 확장으로 브랜드가 흔들리는 일은 없었고 대신 각 지역에서 그 지역만의 색을 살린 메뉴와 프로그램이 자리 잡았다. 본사는 운영 매뉴얼과 품질 기준을 제공했지만 지역 매니저들에게는 주민과의 연대 프로그램을 기획할 권한을 주었다. 그렇게 각 지점은 작은 공동체를 잇는 마을의 거점으로 자라났다.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왔다. 지은과 나는 결혼을 했고 결혼식은 빵집 마당에서 열었다. 단순한 축제였지만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의 고객이자 친구였다. 사장님은 축하떡 대신 우리의 시그니처 빵을 잔뜩 구워와서 나눠주었고 직원들은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로 자축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다시 확인했다. 시간이 흐르며 책임은 무거워졌지만 보람도 컸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 중에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델을 시작한 이들도 있었다. 어느새 기억의 제빵소는 단순한 가게 이름을 넘어 하나의 운동처럼 퍼졌다. 다큐멘터리와 책, 강연 요청이 이어졌고 나는 가끔씩 지방의 작은 회관에서 강의도 했다. 청중 앞에서 나는 항상 같은 얘기를 했다. 나는 강연장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문득 오래전 비오는 날 길가 벤치에 앉아있던 그 작은 상자가 떠올랐다. 손에 쥔 마이크보다도 더 오래된 기억 잡고 사소한 선택들이 내 삶을 이만큼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더욱 감사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너 가끔은 너무 달려온 거 아니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솔직하게 답했다. 맞아. 가끔은 무너질 것 같기도 해.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었지. 우리가 받은 것들을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아. 그 말은 결국 우리의 다음 선택을 이끌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규모 확장만으로 성장의 의미를 측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속 가능성과 현지성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각 지점은 지역 생산자와 더 긴밀히 연결되었고 우리 본사는 가맹점들이 독립적으로 지역과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조직을 바꿨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외형을 넓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간이 쌓이면서 나는 리더로서, 동료로서,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 법,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지키는 경영의 중요성. 직원들의 삶이 안정될 때 비로소 빵집도 오래갈 수 있다는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익혔다. 그래서 우리는 급여 체계와 휴가 제도를 보강했고 직원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장려했다. 그 결과 이직률은 현저히 줄었고 직원들은 더 창의적으로 일했다. 어느 늦가을 나는 빵집 앞마당에 놓인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 벤치가 익숙한 느낌을 줬다. 몇 년 전 내가 처음 상자를 주었던 그 위치와 같았다.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가죽 노트를 꺼냈다. 금빛 글자는 이제 더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 존재감은 컸다. 노트를 펼치자 처음의 미션들이 있었다. 우산을 건네라는, 빵을 나누라는, 두려움 앞에서 목소리를 내라는 문장들. 일부 미션엔 내가 직접 적어넣은 작은 메모들이 들어있었다. 노트를 넘기자 손끝에 묻은 잉크 자국과 함께 추억들이 파르르 떠올랐다. 첫 장에 적힌 매일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하라라는 문구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 문구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우산 하나로 마음을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노트 한 권이 나에게 준 건 요행이 아니라 행동하는 용기였고 그 행동들이 모여 만든 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충분한 무기였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지은과 나는 아이들을 키우며 빵집을 지켰다. 아이들은 가루를 만지는 걸 좋아했고 때로는 반죽을 찰싹찰싹 치대며 웃었다. 아이들이 아빠 이 빵은 누구 사연이야? 라고 묻는 날엔 나는 한참을 이야기해 주었다. 빵 하나하나에 깃든 사람들의 사연, 그 사연들이 모여 사람들을 연결시킨 방식, 우리가 배운 실수와 회복을, 방식들 그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식탁 위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지역 연대와 교육 프로그램은 더 체계화되어갔고 우리는 작은 재단을 만들어 비슷한 꿈을 꾸는 이들을 지원했다. 전국 각지에서 기업의 제빵소 모델을 배우러 오는 이들이 생겼고 우리는 그들과 경험을 나누었다. 나는 강연을 통해 내가 겪은 실패와 실천의 기록을 솔직히 풀어놓았고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나는 말하곤 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움직인 뒤에는 책임을 지세요.
그 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먼 조언이 아닌 내가 직접 시험해본 삶의 법칙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나는 오래된 노트를 다시 꺼냈다. 표지는 반질반질해졌고 금박 글자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마지막 장으로 넘기자 맨 아래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처음에는 눈이 부딪히지 않아 몇 번이나 읽어야 했다. 당신이 얻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노트를 전하면 그도 누군가에게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 대신 작고 또렷한 문장 하나가 더 적혀 있었다. 이제 전할 때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깊어지자 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 노트는 나를 바꿔놓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해져야 할 때가 왔다. 전할 때다라는 문장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내가 받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순환은 멈춰버릴 것이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노트를 누구에게나 주지는 않겠다. 이 노트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작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동네 카페와 빵집을 주의 깊게 살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무언가를 묵묵히 이어가려 애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얼굴들을 떠올렸다. 어느 초겨울 아침 마당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한 소년을 보았다. 그는 비가 갠 후의 냄새를 좋아한다며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어 골목 풍경을 그리는 중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색연필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는 무심히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건넸다. 그 인사는 서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그 태도가 어쩐지 노트의 정신과 닮아 있음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나는 그에게 다가가 스케치북을 보자고 부탁했다. 그의 그림은 소박했지만 사람들의 사소한 표정과 골목의 오래된 문패까지 세심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말문을 열었다. 너 가끔 빵집에 들러서 봉투 정리해주지 않았어? 어제 직원이 고마워요 하고 말하던데. 소녀는 뜨끔한 듯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웃었다. 네, 어머니가 바쁘셔서요.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얻었다. 그는 단순히 손을 보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가죽 노트를 꺼냈다. 금빛 글자가 희미해진 표지에 손을 대는 순간 과거의 모든 냄새와 소리, 만났던 얼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받았고 나는 노트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